분명히 상륙작전에 사용할 강습 상륙함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의 정규 항모들보다 더욱 거대하며 전세계 해군의 모든 함정들 중에서도 6번째로 거대한 매우 독특한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경항공모함이자 강습 상륙함인 미 해군의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인데요.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은 만재 배수량이 45,700톤에 달하는데 이는 우리군의 독도급 강습 상륙함의 2배를 넘는 엄청난 체급이며 만재 배수량이 46,600톤인 프랑스의 정규 핵추진 항공모함인 샤를 드골급 항공모함보다 훨씬 큰 체급입니다. 아메리카급의 전장은 257.3m 정도로 전장이 248m인 일본 해상 자위대 이즈모급 경항공모함과 비슷하지만 이즈모급의 만재 배수량이 27,000톤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은 경항공모함을 넘어 중형 항공모함에 근접하는 어마어마한 함정인 셈인데요. 이탈리아 해군의 정규 항공모함인 콘테 디 카보우르급이나 영국 해군이 운용했던 인빈시블급 정규 항모 역시 2-3만 톤 체급이었고 2차 세계대전 당시 전함들의 체급이 4만 톤 정도였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를 능가하는 현재의 와스프급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은 정말 거대한 함정들입니다. 우리 해군의 독도함과 마라도함에 330명의 승조원이 탑승하고 이즈모급 경항모에도 470명의 승조원이 탑승합니다. 반면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 한 척에는 무려 1687명의 상륙 해병대원들이 탑승할 수 있고 승조원의 숫자만 따져도 1204명이나 될 정도로 훨씬 많은 인원이 탑승하는데요. 이와 같은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은 상륙작전 임무나 수송 임무 외에도 항공모함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함정입니다. 실제로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이 항모로서 꽤나 의미 있는 능력을 발휘할 때가 있었는데요. 2년간 실함대의 니미츠급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이 수리를 진행 중일 때 대신 투입되었던 시어도 루즈벨트 항모가 베트남 다낭에 입항했다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작전을 뛰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신 항공모함의 임무를 수행했던 것은 바로 F-35B 스텔스 함재 전투기들을 운용하는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의 1번함 아메리카함이었는데요. 20대 F-35B와 2대 MH-60S 헬기를 탑재한 채 투입된 아메리카함은 의도치 않게 경항모로서 3달 동안 작전을 훌륭히 수행해내며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례를 계기로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은 강력한 항모로서 역할 또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미 만재 배수량이 10만 톤에 달하는 슈퍼캐리어 10여 척의 니미츠급 제럴드 알 포드급 핵추진 항공모함을 운용 중입니다. 그런데 왜 이보다 한참 작은 아메리카급 항공모함을 개발하게 된 걸까요? 통상적인 경항공모함의 전력을 한참 넘어선다는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의 작전 능력은 얼마나 강력한 걸까요? 중국에 맞서기 위한 다영역 작전 개념에 따라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은 더욱 무서운 화력 투발 수단이 되고 있다는데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차 대전 시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나 한국전쟁 당시의 인천 상륙작전은 매우 성공적인 상륙작전 사례지만 사실 상륙작전을 성공시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군사력이 현대화되고 헬기가 발달하며 수송 능력 또한 발전하면서 태평양 전쟁을 통해 대규모 상륙전을 여러 번 경험해본 미 해군은 다른 형태의 상륙작전을 검토하기 시작했는데요. 단 한 방의 함정을 격침시키는 대함미사일이 발전하면서 지상에 배치되는 지대함 미사일 포대는 전투함보다 훨씬 저렴하면서 탐지가 어려워졌고 이로 인해 거대한 상륙함이 해안에 함부로 접근하는 식의 전통적인 상륙작전 수행은 어려워졌습니다. 현대전에서는 가급적 원거리의 상륙 수송선과함에서 상륙 돌격 부대를 투사하기 위한 상륙정이나 상륙 돌격 장갑차를 해상에서 발진시키는 방식의 상륙작전이 대세가 되어갔는데요. 그러나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아예 해변에 도달해 적의 방어를 돌파하는 방식을 벗어나 수평선 밖에서 헬리콥터와 같은 공중 수송 수단으로 상륙해안 후방의 병력을 투입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구의 표면은 둥근 반면 레이더의 전파는 직진하기에 해안으로부터 40km 이상 떨어질 경우 해안에서 방어하는 지상군 측은 항공 전력을 동원하지 않는 이상 수평선 너머의 함정들을 찾을 수 없는데요. 그렇기에 아예 여기서부터 빠르게 기동하는 V-22 오스프리 해상작전 헬기나 LCAC와 같은 고속 상륙 전력을 대량으로 투입하는 개념의 상륙작전이 고안되었는데 이것이 초수평선 상륙작전 개념입니다. 이 같은 작전 개념에 맞춰 미해군의 이오지마급, 타라와급, 와스프급,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들은 지상병력을 투입하기 위한 다수의 헬기와 이를 호위하기 위한 항공기들을 적절하게 갖춰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수송함의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미해군의 강습 상륙함들은 특히 덩치가 상당한데 2차 세계대전 당시 미해군의 요크타운급 정규 항공모함과 거의 비등비등할 정도입니다. 만재 배수량이 45,693톤에 달하는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은 통상적인 임무를 수행할 때 수직 이착함이 가능한 6대의 F-35B 스텔스 함재 전투기를 운용해 화력 지원을 담당하며 MV-22B 오스프리 헬기 12대, CH-53K 헬기 4대, AH-1Z 헬기 7대, MH-60S 헬기 2대를 운용합니다. 반면 항공모함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때는
미국은 20대 F-35B 함재 스텔스 전투기들을 MH-60S 헬기 2대와 함께 운용하는데요. 이럴 때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은 중국의 정규 항공모함인 야오닝이나 산둥항모보다 약간 더 작은 정도이며 성능에서는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이 일부 우일 정도로 강력한데요. 현재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에서 운용되는 F-35B는 과거 강습 상륙함에서 운용되던 AV-8B 해리어 전투기보다 훨씬 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물론 F-35C에 비해 F-35B의 무장 탑재량은 크게 제한되지만 엄연히 적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강력한 스텔스 전투기이기에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키 점프대를 가진 스토바 형식의 항모들의 함재 전투기들은 충분한 무장과 연료를 가지고 이함에 작전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많은 경우 고작 2발의 공대공 미사일만을 탑재한 채 중형 항모에서 날아오르는 함재기들이 자주 목격되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투사할 수 있는 화력에 극심한 제한을 받는 스토바 항모의 함재 전투기들보다 F-35B 스텔스 전투기를 운용하는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은 실질적으로 더욱 강력한 항공모함이라 봐야 할 겁니다. F-35B는 스텔스성을 어느 정도 희생하는 대신 외부의 팔런을 통해 AIM-9X 공대공 미사일 등을 장착하고 작전을 수행하기도 하니까요. 미국은 정규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항모 전단을 운용하는 것처럼 강습 상륙함에도 여러 척의 이지스 구축함과 공격 원잠을 호위 전력으로 붙인 강습단을 운용합니다. 강습 상륙함이라는 개념은 경항공모함에서 나온 개념이다 보니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은 항공모함이 가진 여러 외형적 특징들을 공유합니다. 동시에 상륙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해병대 병력을 운용하기 위한 여러 장비 운반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무거워서 헬기로는 수송이 어려운 장갑차나 전차 등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상륙용 주정 역시 갖추고 있는데요.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은 3번 함부터 웰도크를 다시 갖추게 되어 경항모로서의 역할 외에 전통적인 강습 상륙함으로서의 역할 모두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데요. 웰도크가 없었던 1, 2번 함과 달리 3번 함부터 이런 능력을 다시 갖추게 된 것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미군의 다영역 작전 개념에 따라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이 더욱 무서운 전력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대등한 수준의 재래식 군사력 발전을 이루는 동시에 반접근 지역 거부 A2AD와 관련된 전력들을 크게 강화하면서 그동안 항상 미국이 전장에서 누려왔던 제해권, 제공권 확보 능력에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해상에서는 중국의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공호형 구축함이 사정거리 1500km의 YJ-21E 극초음속 대함미사일을 발사해 먼저 미 해군의 항공모함에 위협을 가할 수 있게 되었고, 중국의 해안 1000km 이내까지 접근할 경우 둥펑 21D 대함탄도미사일, 둥펑 17 극초음속 미사일을 비롯한 수많은 타격 전력이 미 해군의 항공모함을 노리고 날아들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이에 맞서 미 해군은 항모 전단의 타격 능력을 더욱 장사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반접근 지역 거부 A2AD 전략에 대한 역 A2AD 전략인 다영역 전투 개념 또한 발전시키게 되었는데요. 이 개념은 교차 영역 상승 효과라는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예를 들어 지상에 배치하는 전력을 기존과 달리 지상전은 물론 해전, 공중전 등의 다른 영역 전투 수행에도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해군력, 공군력, 반접근 전력이 굉장히 강력해지면서 이제는 미국의 지상군이 유사시 미 해군과 공군의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미국의 육군과 해병대 등 지상 전력은 그 자체의 능력만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물론 공군과 해군을 지원할 수도 있는 능력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전력 중 하나가 바로 네메시스로 불리는 전력들인데요. 다영역 전투의 실행을 위해 미국은 무인 지상 발사 차량을 통해 NSM 스텔스 대함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이마스와 M270 MLRS로 투발되는 프리즘 전술 대함 탄도 미사일을 발사해 중국 함대가 해상으로 전개되는 것을 봉쇄하거나 타격해 파괴해버릴 수 있습니다. 유사시 이 같은 전력들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 퍼져있는 여러 섬들의 상륙정이나 헬기 등을 통해 전개될 것이며, 상륙정은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에서 전개되고 이들의 호위를 받게 될 겁니다. 다영역 전투 수행을 위해 미 해병대는 경량화된 다연장 로켓 포대를 3배 이상 증강 배치할 계획이며, 무인 운용이 가능한 신형 이동식 지대함 미사일 포대와 지대지 미사일 포대를 크게 증강시킬 계획입니다. 헬기 전력 대신 무인기 전력을 크게 증강하게 되며 신형 경량 고속 스텔스 상륙 함정들을 개발 및 배치하게 됩니다.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을 수행하는 적을 상대로 기존의 대규모 초수평선 상륙 작전을 구사하기에는 방어하는 쪽이 너무 유리한 위치에 있기에 공격하는 측의 희생이 너무 클 수 있는데요. 그렇게 미국은 중국의 대만을 침공하려는 중국 해군 함대와 공군 전투기들을 역으로 봉쇄하는 이런 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전차와 야포 전력, 적의 레이더에 쉽게 탐지되는 대형 함정과 항공 전력을 과감히 포기, 중대급 전투단이 중심이 되어 가벼우면서도 막강한 화력을 가진 유도탄, 로켓탄, 그리고 적의 레이더에 쉽게 탐지되지 않는 드론과 소형 스텔스 고속 상륙정 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크게 강화된 화력으로 보병 군대는 적의 소부대와 조우할 시 이를 제압하면서 여러 섬들 사이를 치고 빠지며 이동하고, 강력한 적 전력을 발견할 경우엔 타군의 중무장 병기를 유도해 격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례차례 여러 섬을 확보하는 것이 완료되면 수송기를 통해 신형 무인 대함미사일 포대의 배치를 늘려가며 방어선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량의 미사일 전력을 보유 중인 우리 한국군과 대만군, 최근 들어 미사일 전력을 크게 늘리고 있는 일본의 자위대 등 여러 동맹국들의 도움 또한 중요한데요. 부디 늦기 전에 이 같은 전력의 대비가 완료되어
확장되어 큰 전쟁으로 인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